연우야, 너무 원망 마라. 어차피 그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남편이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얼음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어머니, 여보, 너무 추워요. 저는 절규하듯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엔진 굉음과 함께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기어이 날 버렸다 이거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제가 얼음판에서 벌떡 일어날 줄. 버려진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남은 인생이야. 톡톡히 지켜봐.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짐짝같이 버려진 그날, 저는 처절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행운이 찾아오는 만복 받으시고, 만복인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만복인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조명받던 천재 첼리스트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 독주의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기획한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무대는 특별했습니다. 연출팀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무대를 1m 높이로 올려 설치했고 조명이 아래에서 위로 비추며 마치 제가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연출을 했습니다. 관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1,500명의 관객이 숨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제 몸을 감싸는 순간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고 활을 현에대는 그 찰나, 저는 객석 뒤편에서 남편 테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듯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도 그에게 작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습니다. 선율이 흐르고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첼로의 낮은 음이 홀을 가득 채웠고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제 영혼도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의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고 무대에서 내려가기 위해 설치된 작은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대 바닥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를 지탱하던 유압장치에서 이상한 쉭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났고 제가 서 있던 무대 끝부분이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을 뻗어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난간이 헐겁게 흔들리며 제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볼트가 빠진 듯 난간이 앞으로 꺾였고 저는 그대로 1m 아래 무대 옆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객석의 테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놀라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산된 듯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그 무엇. 쿵! 제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척추가 바닥에 닿는 순간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몸 안에서 울렸습니다. 머리가 뒤로 꺾이며 바닥을 한 번 더 쳤고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던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통증 대신 차가운 무감각이 허리 아래를 집어삼켰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객들의 비명, 스태프들의 외침,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연우야, 연우야. 테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무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식은 이미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대 위에 놓인 제 첼로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붉게 빛나는 첼로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태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정말 걱정 많이 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하고 떨리는 그의 손을. 하지만 제 다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차트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제 침대 앞에 섰습니다. 연우 씨,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낙상 사고로 인해 척추 2번과 3번 사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하반신 감각이 상실되었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반신 마비.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호는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연우가 다시 무대에 서야 하는데, 첼로를 연주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제 음악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밤 11시쯤 태호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들어 올리더니 무언가를 제 손가락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눈을 뜨고 보니 그는 제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까지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제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후 저작권 양도 계약서. 태호는 그 서류를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제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듯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아는 태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걸까? 그 무대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지켜봤습니다. 태호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연우야, 오늘 기분은 어때? 내가 좋아하는 죽 사왔어. 먹어봐. 그는 저를 먹여주고 제 머리를 빗겨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그는 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는 작은 약병을 꺼내 제가 먹는 영양제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캡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고개를 돌린 순간 재빨리 혀 밑에 숨겼습니다. 태호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그 약을 꺼내 휴지에 싸서 베갯잎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모아둔 약을 래퍼로 꽁꽁 싸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주는 건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가 제 병실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연우 씨, 이거 근이환제예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드시면 몸에 힘이 완전히 빠지고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호는 제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거액의 저작권과 보험료를 노리는 거겠죠.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마비된 척, 무기력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기로. 그리고 태호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지금 이 순간에도 태호는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정리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처럼. 태호, 당신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아.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죽은 척, 무력한 척, 당신의 먹잇감이 되어줄게.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됩니다. 태호가 준비한 지옥보다 더 깊은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던 그 순간처럼 이번에는 복수의 무대에 서겠습니다. 사고 후 저는 여전히 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고 태호는 매일같이 병문 안을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우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내가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그는 딸기를 씻어 제 입에 넣어주며 다정하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오후 3시쯤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 명의로 된 저작권인데 제가 왜 못 쓴다는 거죠? 태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신탁관리 조항이요? 그게 뭔데요? 아내 본인 동의 없이는 양도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대리인 지정은요? 그것도 안 됩니까? 배우자도 안 된다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고 나기 3개월 전 저는 제 저작권을 신탁관리 회사에 맡겼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세금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신의 한 수였습니다. 태호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우야, 혹시 저작권 관리를 어디 맡겼어? 신탁관리 회사 같은데?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작년에 변호사 선생님이 권유해서 맡겼어. 왜? 태호의 턱이 실룩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푹 쉬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초조함, 불안함,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분노. 저작권이 그의 손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새로 배정된 요양보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 씨. 저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지연이에요.
3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 저는 그녀에게서 일반적인 요양보호사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제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명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여 줍는 순간 저는 그녀의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흥신소 명함이 살짝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제 시선을 느꼈는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호의 어머니인 조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65살의 조 여사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엄마 왔다. 조 여사는 제 침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태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얘기 좀 하자. 밖에서. 어머니,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안 돼. 나와. 조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우 씨, 제가 흥신소에서 일했던 거 아셨죠?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가방 봤잖아요. 괜찮아요. 숨기려던 것도 아니에요. 연우 씨 사건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흥신소를 운영했어요.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일단 저들이 뭘 계획하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복도에 나가서 들어볼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연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병실 안에서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연우 씨, 심각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 씨가 저작권을 담보로 사채를 쓰려고 했대요. 근데 신탁관리 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 여사가 완전히 돌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 여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듯이 살 거면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호 씨한테 연우 씨를 실종 처리하자고 했어요. 어디 외딴 곳에 데려다 놓고 실종 신고를 하면 7년 후에 사망 선고가 나온다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있어요? 지연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7년은 너무 길다고. 법적으로 죽은 걸로 만들든 진짜로 죽이든 방법을 찾으라고. 그리고 조 여사가 태호 씨한테 물었어요. 무대 장치에 손댄 거 알고 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조 여사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태호 씨가 거부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조 여사 도박 빚이 2억, 태호 씨가 빌린 사채가 3억이래요. 합쳐서 5억 원을 이번 달 말까지 갚아야 한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그래서 위험해요. 절박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제가 흥신소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지연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우 씨, 이제부터 제대로 싸워야 해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연우 씨가 걸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숨기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저들은 연우 씨가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해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복도에서 녹음했어요. 아주 선명하게 다 담겼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는 손바닥만 한 초소형 카메라도 꺼냈습니다. 내일 제가 침대 옆 시계 안에 이걸 숨길게요. 태호 씨가 뭘 하는지 다 녹화될 거예요.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요. 5년 전에 제 언니가 남편한테 살해당했거든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그 남자는 무죄로 풀려났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흥신소를 시작했어요. 연우 씨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는 지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꼭 이겨요. 우리 함께 이겨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녹음기와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와 조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조 여사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 계집애 자는구나. 봐, 저렇게 멀쩡하게 자잖아. 마비됐다면서 표정은 왜 저렇게 편안해? 조 여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천천히 유지하며 잠든 척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시죠. 환자 쉬어야 해요. 태호가 조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태호야, 진짜 생각해봐. 우리 시간 없어.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연우 씨. 제가 옆에 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조 여사는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무대에서 떨어진 그날 제 옛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가 태어나는 겁니다. 복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신들이 파놓은 무덤에 당신들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우야, 좋은 소식이야. 태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강원도에 아주 좋은 요양시설을 찾았어. 공기도 좋고 재활 프로그램도 훌륭하대. 거기 가서 치료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언제 가는데요? 오늘 오후에 출발하려고. 이미 다 준비해뒀어. 태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따위는 없다는 것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연이 알려준 태호와 조 여사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실종 처리.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조 여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다 준비됐니? 조 여사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차도 대기시켜뒀어요. 잘했어. 빨리 끝내자. 조 여사는 제 침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휠체어에 태워졌습니다. 지연이 제 몸을 조심스럽게 옮겨 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작고 딱딱한 물체였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연우 씨, 좋은 곳에 가시니 다행이에요. 지연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2시간 반 후에 구조 신호 보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추적 장치도 켜뒀어요.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휠체어를 밀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먼저 뒷좌석에 탔습니다. 태호는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태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조 여사는 뒷좌석에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겠군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도착해. 조금만 참아. 태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차는 완전히 인적이 끊긴 산속 깊은 곳에 멈췄습니다. 꽁꽁 언 저수지 변으로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사람도 전봇대 하나 없는 완벽한 고립지였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조 여사도 내렸습니다. 빨리빨리 해. 날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조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제 몸을 들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 저수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저수지까지의 거리, 나무의 위치, 돌아갈 수 있는 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태호, 여기가 어디예요? 요양시설은요? 연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가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조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원망하지 마라. 어차피 내가 그렇게 살아봤자 뭐하겠니? 여기서 편히 쉬어라. 휠체어는 저수지 가장자리에 멈췄습니다. 태호는 제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준 폰은 바지 안쪽 주머니 깊숙이 숨겨져 있었기에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겠네. 태호는 제 폰을 저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조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목도리하고 코트 벗겨. 자살한 것처럼 보여야지. 조 여사는 제 목도리를 풀고 코트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수지 가장자리 바위 위에 올려놨습니다. 신발도. 태호가 제 신발을 벗겼습니다. 붉은색 운동화였습니다. 사고 나기 전 제가 즐겨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그것도 코트 옆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태호, 이러지 마요. 제발이요. 마지막 양심을 원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미안해, 연우야. 태호는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풀었고 던지듯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호와 조 여사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 여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렴.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가며 조 여사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일 실종 신고하고 일주일 뒤쯤 경찰이 옷이랑 신발 발견하면 수색 들어갈 거야. 그럼 자살로 처리되겠지.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작권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는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흙길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차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저 멀리 새 울음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그들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떠난 그들을 뒤로 하고 저는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다리가 땅을 딛는 순간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달 동안 병실에서 매일 밤 몰래 해온 재활운동. 간호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침대에서 내려와 조금씩 걷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 지연의 도움으로 몰래 근력 운동을 하고 다리에 힘을 기르던 그 모든 순간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마비된 척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2달 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걷는 느낌. 다리는 조금 떨렸지만 점점 힘이 생겼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제 코트와 신발이 놓인 자리.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붉은 운동화가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게. 저는 주머니에서 지연이 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코트와 신발이 놓인 장면, 휠체어가 버려진 장면, 차바퀴 자국, 모든 것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 즉시 받았습니다. 연우 씨, 무사하시죠? 네, 지연 씨. 그들이 저를 저수지 변에 버리고 갔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위치 확인했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기다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걸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냉철한 결이었습니다. 태호, 조 여사, 당신들은 저를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저를 죽게 내버려 두고. 하지만 당신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 100배로 돌려받게 해줄게요. 40분쯤 지나자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지연이 뛰어내렸습니다. 연우 씨. 그녀는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요. 모든 증거,
잘하셨어요. 이제 차 타요. 추워요. 지연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저수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붉게 빛나는 제 코트와 신발, 버려진 휠체어, 그 모든 것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호, 조 여사, 당신들의 게임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 게임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고 또 한 번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지연의 집이었습니다. 들어가요. 지연이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로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지연이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수프를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부터 연우 씨는 죽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들 눈에는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준비해준 방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는 버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하나 되돌려줄 것이 많다는 것을. 저를 버린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집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호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미리 태호 차에 심어둔 GPS 추적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연우 씨, 태호 씨가 움직였어요. 강남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지연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실종 신고를 하러 가는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안에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대로네요. 사흘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나 봐요. 지연은 노트북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도청 장치도 작동 중이에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트북 스피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요양시설로 데려다 주고 왔는데 거기 전화해 보니 도착하지 않았대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하는 건지 진짜 긴장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명함은요? 강현우입니다. 첼리스트예요. 2달 전 공연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자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요? 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고 후로 많이 우울해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호는 제가 자살했을 거라는 암시를 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종자 신고 접수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장소부터 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도청 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이 저수지를 수색하면 연우 씨 옷이랑 신발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자살로 추정되겠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태호 씨는 본격적으로 저작권 처리에 나설 거예요. 유족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겠죠. 지연은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사흘 동안 준비한 거예요.
페르소나 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 서류예요. 물론 페이퍼 컴퍼니지만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등록했어요. 지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표는 이사벨 정. 연우 씨 영어 이름이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재미교포 투자자로 되어 있어요. 사진도 연우 씨가 아닌 다른 사람 걸로 했고요. 정교하네요. 제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제 전문이니까요. 흥신소 5년 운영하면서 이런 거 수없이 만들어 봤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지연은 계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작권 매입 계약서. 조항들을 읽어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실종된 권리자의 저작권을 매입한다.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선지급한다. 단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배상 불이행 시 계약자의 모든 개인 자산이 담보로 귀속된다. 이 독소 조항을 태호가 발견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욕심에 눈먼 사람은 계약금만 보지 뒷부분은 제대로 안 읽어요. 게다가 연우 씨가 죽었다고 확신하면 더더욱 신경 안 쓸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저수지를 수색했고 제 코트와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천재 첼리스트 강연우 실종 사흘 만에 유류품 발견. 자살 추정. 저는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태호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다시 도청되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연우 옷이랑 신발 찾았대요. 저수지에서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네. 사망 선고는? 조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시신을 못 찾아서 사망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린대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럼 저작권은? 유족으로서 관리 권한은 있지만 완전히 제 명의로 넘어오려면 사망 선고가 나야 해요. 조 여사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우리 빚은 어떻게 갚아? 이번 달 말이 기한이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실종자 저작권도 매입하는 곳이 있나 해서. 태호의 말에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예요. 다음 날 지연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때요, 연우 씨? 투자사 임원 같나요? 완벽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여기서 모니터로 지켜보세요. 지연은 작은 카메라를 옷깃에 달았습니다. 실시간 영상이 제 노트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지연이 집을 나섰습니다. 2시간 후 지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지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페르소나 캐피탈 쪽에서 나오신 분이신가요? 지연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저는 이사 박지연입니다. 앉으세요. 태호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자본으로 운영되는 투자사입니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저작권에 투자하고 있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저작권도 매입하신다고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서류를 꺼내 태호 앞에 놓았습니다. 강연우 씨 저작권, 저희가 관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첼리스트시고 히트곡도 여러 개 있으시니까요. 태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얼마나 제시하실 수 있나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20억 원. 태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20억이요? 네, 선지급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실종자가 사망으로 확정되면 저작권은 완전히 저희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연은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 불이행 시 개인 자산이 담보로 귀속됩니다. 태호는 그 부분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경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태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 없겠네요. 서명하시겠어요? 지연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0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독소 조항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차피 연우는 죽었으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서명하겠습니다. 태호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3군데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금은 이틀 내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계약서를 회수했습니다.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태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연은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우 씨 봤죠?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2시간 후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독소 조항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20억이라는 숫자만 보더라고요. 지연은 계약서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태호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계약금만 입금하면 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틀 후에 입금할 거예요. 그럼 태호 씨는 완전히 우리 덫에 걸린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건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태호는 20억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독약이라는 것을, 제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태호, 당신이 제게 했던 모든 것, 이제 100배로 돌려받을 시간이에요. 이틀 후 태호의 계좌에 2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연이 보여준 화면에서 태호가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20억이 200억의 빚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모니터 너머로 태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태호. 당신은 이미 졌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20억이 태호의 계좌에 입금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연의 집 거실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태호의 집 곳곳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거실, 주방, 태호의 방, 조여사의 방,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우 씨, 와인 드실래요? 지연이 잔을 건넸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와인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곧 부드러운 여운이 남았습니다. 태호 씨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지연이 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태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신경 써서 옷을 입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GPS 추적 보니까 강남 쪽 부동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새 집 알아보러 가는 것 같아요. 누구랑요? 내연녀랑이겠죠. 휴대폰 기록 보니까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예요. 저는 화면 속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고 20억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태호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모니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조 여사의 방이었습니다. 조 여사가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세요. 금고를 열고 있어요. 화면 속 조 여사는 태호의 옷장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20억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뒀나 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조 여사는 주저없이 현금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5억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태호의 방을 나왔습니다. 10분 후 조 여사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GPS 확인해 볼게요. 지연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강남 쪽 건물인데 주소 검색해 보니 불법 도박장이에요. 단속 기록도 여러 번 있네요. 역시 도박을 못 끊었군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연우 씨, 이제 이간질 시작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죠. 저는 지연이 준비해둔 선불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댁의 어머니가 지금 도박장에 계십니다. 5억 정도 가지고 가신 것 같던데요. 투자금 잘 관리하세요. 발신자는 익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3분쯤 지나자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태호가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태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상담이 끝나자마자 태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조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집안을 서성이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조 여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호가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왜?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조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금고에서 돈 가져가셨죠? 뭔 소리야? 5억. 5억이 없어졌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가져가? 내가 어디 쓴 거 아니야? 제가 왜 제 돈을 훔쳐요? 어머니, 도박장 갔다 오셨죠? 조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증거 있어요. 누가 문자 보냈어요.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조 여사는 휴대폰을 빼앗아 보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문자 믿고 엄마한테 이래? 내가 그 돈 여자한테 쓴 거 아니야? 무슨 여자요? 오늘 강남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다며? 내가 다 안다. 조 여사도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 여사 지인한테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태호 씨가 젊은 여자랑 부동산 보러 다닌다고요.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데요? 내가 여자 뒷바라지 하느라 쓴 돈은 얼마인데? 서로 고함을 지르다가 조 여사가 먼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조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 여사님, 태호 씨가 요양원 상담 받으셨다는 거 아세요? 어머니를 입소시키려고 알아보고 있답니다. 돈 다 빼돌리기 전에 조치 취하세요. 동시에 태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어머니가 또 도박장 가셨어요. 이번엔 3억 들고 가셨던데요. 금고 비밀번호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은 현금을 모두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조 여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태호 방에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 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주방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국그릇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태호의 것. 그리고 태호의 국그릇에 작은 약봉지에 가루를 풀었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면제 같아요. 태호 씨를 재우고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 여사가 국을 내왔습니다. 어서 먹어라. 조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태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먹으라니까. 태호는 국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이상한데요. 무슨 소리야? 맛있는데. 조 여사가 자기 국을 떠서 보여주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요. 먼저 들어갈게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여사는 혀를 차며 국을 치웠습니다. 그날 밤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조 여사가 먹을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반찬에 몇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저건 대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지연이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병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설사약이에요. 강력한 거. 태호는 반찬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완전히 서로를 못 믿는 사이가 됐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조 여사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 여사가 겨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 잘못 먹었나 봐. 병원 가보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쉬면 나을 거야. 조 여사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박스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호는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도박장에서 칩을 쌓아놓고 있는 사진, 도박장 입구에서 현금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쪽지 하나. 어머니가 지난 한 달간 도박으로 날린 돈 8억 원입니다. 증거자료 동봉합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 여사도 일어나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건지 모르지만 어머니 맞잖아요. 8억이요? 8억을 도박으로 날렸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 여사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자한테 쓴 돈은 얼마인데. 그때 조 여사의 휴대폰에도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조 여사가 현관문을 열자 또 다른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태호와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카페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쪽지. 태호 씨가 새 집 계약하려고 합니다. 당신 명의 집도 담보로 넣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집을 담보로? 저건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은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서로를 도둑이라고,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그들의 파멸을 감상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갈라섰어요. 서로를 완전히 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계획대로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물어뜯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자기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조 여사도 자기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 모자였지만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니, 남남보다 못한 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 조 여사, 당신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들도 서로에게 배신당하는 맛을 보세요. 신뢰가 무너진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제가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저는 와인을 마지막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여운은 달콤했습니다. 복수의 맛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우의 실종을 공식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우 씨, 괜찮으세요? 지연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태호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아요. 태호 씨한테 페르소나 캐피탈에서 연락 갔어요. 잔금 지급 준비됐다고요. 잔금이 얼마죠? 100억이요. 계약금 20억 포함해서 총 120억 규모예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급할 돈은 없지만요. 그냥 미끼일 뿐이니까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에게서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은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박지연 이사님, 잔금 지급 일정이 언제쯤 될까요? 태호의 목소리는 들뜨고 급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로 확정됐습니다. 계약서대로 모든 서류 준비하셨죠? 네, 다 준비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모든 개인 자산 목록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 때문에 담보 설정해야 하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차분했습니다. 담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태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실종자 저작권 거래는 법적 리스크가 크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담보 설정이 필수예요. 강현우 씨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 대비한 거죠. 지연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죽었어요. 확실해요.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문제 없겠네요. 서류만 제출하시면 바로 잔금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든 서류를 넘길까요? 넘길 거예요.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의심도 사라지니까요. 지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지연이 흥신소 인맥을 동원해 확보한 예술이 전당 주차장 CCTV 원본 파일. 사고 나기 2시간 전 태호가 제 차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흐릿해서 뭘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원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질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태호가 제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 공구를 꺼내 무언가를 만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나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살인미수 입증 가능해요. 게다가 무대장치 조작 증거도 있으니까요. 지연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술이 전당 무대 담당자 증언 녹취록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누군가 무단으로 백스테이지에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강현우 씨 남편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무대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유압장치 점검 기록도 있어요. 공연 사흘 전 정기 점검에서 이상 없었는데 공연 당일 갑자기 고장났거든요. 지연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증언 녹취, 점검 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녹음한 태호와 조 여사의 대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제 검찰에 제보할 시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태호가 잔금 받는 바로 그날이요. 그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릴 거예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태호는 지연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옷깃에 달린 카메라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태호 씨, 오셨네요. 지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태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고 아파트 시세가 35억 정도 되네요. 네, 강남 핵심 지역이라서요. 태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잔금 입금할 계좌 확인해야 하니까요. 태호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이 25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에서 조금 쓰신 것 같네요. 생활비로 좀 썼죠.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태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내연녀와 여행 다니고 명품 사주느라 쓴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이요. 태호는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모든 서류에 태호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동의서, 자산 양도 동의서, 채무 보증 동의서. 태호는 하나하나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태호 씨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검이요? 네, 강현우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지검으로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출석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가능하시죠?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조사인 것 같아요. 태호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준비해둔 이메일을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제목 강현우 실종 사건 관련 결정적 증거 제보. 내용 남편 박태호의 계획적 살인미수 증거 첨부. CCTV 영상, 증언 녹취, 공모 대화 녹음 파일 포함. 첨부 파일 복원된 주차장 CCTV 영상, 무대 담당자 증언, 태호와 조 여사의 대화 녹음, 저수지 유기 현장 사진. 이메일 발송 완료.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태호, 당신의 게임은 이제 끝났어요. 호텔에서 지연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 이체될 겁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태호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일단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입금 확인되면 연락 주세요. 태호는 서둘러 호텔을 나갔습니다. 지연도 자리를 정리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했어요, 연우 씨. 태호 씨가 모든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지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동의서, 자산 양도 동의서, 채무 보증 동의서. 태호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태호 씨 아파트도 통장 잔액도 모든 게 법적으로 우리 담보예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져갈 생각은 없지만요. 그냥 그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밤 10시쯤 태호는 조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큰돈 들어와요. 100억이요. 조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연우 저작권 팔았어요. 내일이면 입금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부자네. 조 여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성공 기념 파티 좀 하려고요. 어머니도 오시죠? 파티? 그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태호는 즉시 파티 플래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예약했습니다. 하객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음악계 인사들, 친구들 100명 정도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파티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완벽하네요.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검찰이 이미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그가 도장 찍은 모든 서류가 그의 파멸을 확정짓는 문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화려한 파티가 그의 몰락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테오, 당신이 준비한 성공의 파티에서 저는 당신의 파멸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파티 당일 토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빛나는 화려한 홀에 100여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저는 호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분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드레스. 사고 나기 전 마지막 공연에서 입었던 바로 그 드레스였습니다. 테오가 폐기하려 했지만 제가 몰래 간직했던 옷. 이제 이 드레스를 입고 다시 무대에 서는 겁니다. 복수의 무대에. 연우 씨, 준비됐어요?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는 첼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잡는 악기였습니다. 영상은요? 다 준비됐어요. 제가 신호 보내면 재생될 거예요. 지연이 작은 리모컨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요? 호텔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영상 재생되고 10분 후에 진입할 거예요. 완벽하네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파티장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축하 인사들. 테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아내 연우의 음악적 유산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됐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유산이라고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8시가 되었습니다. 파티장 조명이 어두워지며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테오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하지만 그 연기는 곧 끝날 것입니다. 지연이 제 옆에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전인가? 그때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표시됐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오후 4시 예술의 전당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테오가 제 차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 그리고 차 밑으로 들어가 공구를 꺼내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는 그의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박태호 씨 아닌가?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실에서 태호가 제 지문을 몰래 찍는 장면.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제 손을 대고 문지르는 장면.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조 여사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무대 장치 손댄 거 나도 알아. 그때 확실하게 끝냈어야지. 태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저 계집애를 실종 처리하는 거야. 어디 외딴 곳에 데려다 놔. 마지막으로 저수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호가 휠체어를 밀어 저를 버리는 장면. 제 코트와 신발을 벗겨 바위 위에 올려놓는 장면.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살인 미수 아닌가?
태호는 무대 위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조 여사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파티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첼로를 든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붉은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강현우? 죽은 줄 알았는데? 저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하이힐 소리만이 조용한 홀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저를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우야,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그리고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 음악이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저작권을 파니 기분이 어때, 여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태호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방금 본 영상이 오해인가요? 당신이 내 차를 조작한 것도? 저수지에 버린 것도?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제 저작권과 돈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저를 버렸죠. 얼어 죽으라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살인 미수잖아. 조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 며느리가 우리를 모함하고 있어. 그녀는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태호 씨, 조명숙 씨, 살인미수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태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 여사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나, 우리 아들 나.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저는 다시 첼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곡.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선율이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선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의 노래. 하객들은 조용히 앉아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파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지연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연우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파티장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이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수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저는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태호는 살인미수, 사기, 유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명숙은 살인미수 방조 및 공모, 유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캐피탈 계약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계약서의 독소 조항대로 태호 씨가 서명한 모든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의 자산을 가져갈 필요는 없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계약을 무효화했어요. 태호 씨 아파트도 원상태로 돌려놨고요. 왜요? 법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의가 목적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작권도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할 일이 있어요. 2달 후 서울 강남의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우센터, 범죄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언론도, 동료 음악가들도, 그리고 저처럼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받은 2번째 기회를 다른 분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이 제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운영 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 저수지가 있겠죠. 제가 버려졌던 곳, 제가 다시 태어난 곳, 문득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차를 몰고 그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는 길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겨울에 얼어있던 저수지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새잎을 틀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저수지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1년 전 제 코트와 신발이 놓여있던 바위. 이제는 이끼가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휠체어 모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이곳에 묻고 가는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제 2발로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저수지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저수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복귀 공연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대는 평평했고
안전장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객석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 드레스? 복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고 활을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곡한 부활이었습니다. 선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어두웠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관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분장실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세요. 당신의 팬들. 저는 카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센터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달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연 3번, 센터 상담 2번, 새로운 곡 작곡. 바쁜 일정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정리하고 가려고요. 지연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연우 씨, 행복해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진짜로요. 그래야죠. 이제 연우 씨 인생이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었습니다. 얼어붙은 저수지 변에서. 하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로 살아갑니다. 제 음악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봄이 왔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제 두 발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